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12시에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3당 국회의원들이 최후 통첩을 또 하러 갔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버스킹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믿는 그 구석의 한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근데 요즘 시국에 우리 시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탁탁 막히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그런 편안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님 뭐 지지율이 10%가 넘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정의당이 열심히 투쟁하느라고 아직 대선 주자가 없는데 보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 전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를 하는데 암만 해도 정의당 들어오셔서 저하고 경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요. 네, 지금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범죄 은닉 대책 기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에서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그 바로 옆이라. 근데 정의당이 좀 돈이 없긴 없나 봐. 이거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의당의 저 당비가 잘 안 끊지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정의당 지지자 중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빌려드린 겁니다. 잠시. 잠시 빌려주신대요. 뭐 언젠가 우리가 또 한 몸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점에서는 사실 같죠. 잠시 서 있는 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다 힘 합쳐서 함께 가야 될 소중한 선배님들, 동지들이시니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원칙적이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국면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 제가 드리고요. 제가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대통령이라고 하기 진짜 싫은데 그래도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박근혜 이분이 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무슨 규제를 물에 다 빠뜨려 가지고 뭐 필요한 것만 건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또 물타기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한번 먹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물을 한번 먹여주죠.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먹여줬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물을 먹이는 방법은 끌어내는 거죠.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능력도 권위도 신임도 다 상실한 이미 허수아비인데 이 허수아비가 저는 최순실 없으면 그냥 꼬꾸라질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마 구치소에서도 꽤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순실 씨 위에 또 순득 씨도 있고 또 그 위에 뭐 장모 씨도 있고 서열 몇인지 수사해봐야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순실 씨가 전부가 아니군요. 이 집단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얼굴 바꾸고 필요하면 손발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언제든지 변신합니다. 지금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 뭉쳐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보고 탈당해라. 아니야. 그 박근혜 뭐 탈당해라. 뭐 탄핵해라. 심지어 뭐 퇴진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몸통인데 어디를 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탄핵한다는 겁니까? 지금 또 살아남기 위해서 친박이라고 하는 몸통을 잘라내고 이제 꼬리만 모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증식해가지고 이 나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 뒤에 새누리당을 떠받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재벌이죠. 이 경제 권력들입니다. 이 요즘은 돈이 최고죠. 사실 정치 권력은 이미 경제 권력한테 상당 정도 좀 포로로 잡힌 상태 같습니다. 전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정치가 경제 권력의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경제 권력의 핵심은 역시 재벌이죠. 재벌. 이 소수의 재벌 가문이 이미 마치 왕처럼 또는 봉건 영주들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5%도 안 가진 인간들이 100%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이게 훨씬 낫네. 얼굴 생겼나 보게 사이에. 근데 이 재벌들이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예를 100%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부 거래하고 이게 사실 형법적으로 다 배임죄거든요. 싸게 막 조카한테 일거리 주고 이래가지고 또 기업 만들고 돈 빼돌리고 이런 내부 거래라든지 또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면 단가 후려치면 다 뺏어가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좀 뭐 해볼라 그러면은 기술 탈취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렇게 부당 경쟁을 통해서 부당하게 부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정치 권력, 행정 관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노동에 대한 지나친 탄압을 하고 있죠. 경제가 나빠진 제일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제 몫을 갖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실제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 성장 몫의 대부분을 기업 측이 차지하고 노동자들의 몫은 그대로 고정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전체 국민 총소득 중에서 노동자의 몫이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사실은 재벌이고 이 재벌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부당한 행태를 도와주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대표적인 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거든.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일하면서도 보수는 작은데 이걸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52시간 이상은 일 못하게 돼 있는데 52시간 일 더 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260만 명이 넘는다.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법대로 52시간 일하기 시켜도 일자리가 최하 30만 개에서 50만 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뿐하게 법만 지켜도 우리의 일자리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겠냐고요. 어차피 똑같은 돈을 줘야 된다면 정규직을 쓰는 게 기술 축적되고 숙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이게 다 서양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월급을 60%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노동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고 그걸 어겨봤자 정부가 가만 놔둬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에 고용된 사람은 직접 고용해야 된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소속의 노동자들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도 판결 받아온 사람만 그렇게 해주고 다 판결 받아오라고. 사실 이건 노동법 위반이라. 그 판결 받는데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죽을 때 정년퇴직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는 정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망쳐진 거죠. 그래서 진짜 배우는 진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진짜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저는 최순실은 머리카락, 박근혜는 머리, 그 다음에 새누리는 몸통, 유승민, 김무성은 손발, 그리고 이 기득권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 받침은 재벌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에 대한 책임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우리가 주권자로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는 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대한민국 어디 갔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늘 국민들이 위기 때마다 방향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민심을 왜곡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참담한 혼전유린 사태까지 우리가 겪게 된 게 아닌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늘 세계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다 성공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낡은 기득권 카르텔 속에 그 뿌리 깊은 그 낡은 기득권 질서 속에 대한민국이 유린당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검찰, 재벌 그리고 국회까지도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돼서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피땀으로 일궈온 이 대한민국을 그 한 줌의 소수가 다 사익 추구, 부정 축제에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격차가 큰 나라, 불평등이 큰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그 강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체해야 된다. 네, 그래야 네. 그래야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갖는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하고 내 능력만큼은 평가받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의 길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봐주지 마세요. 확실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자원과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원과 기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적게나마.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 걸로 예측되고 있냐. 앞으로도 나빠질 거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런 경험한 게 뭐냐면 바로 대공황이죠. 이미 미국에서 이미 1930년대에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독점 때문이었어요. 이 사회 모든 기업과 자원 기회를 막 소수가 독점을 한다 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어느 날 다 망해버린 거죠. 다수 대중들이 결국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수요도 없고 그래서 망해서 대공황이 왔는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타결을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독점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독점 체제를 일단 깨는 거, 기업을 분할하는 거예요. 독점 규제법이 생겨났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소위 복지 정책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전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보니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실업자들에 대해서 무슨 TVA를 통해서 일자리를 준다든지 또는 식료품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노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막 무슨 반란죄 이런 식으로 처벌했거든요. 단체 행동을 반란죄로 취급했다고 사형시키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깨고 노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노동 조직에 대한 조직력, 그다음에 노동의 협상력 이런 걸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시작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엄청난 탄압을 받긴 하지만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정말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의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요. 미국이 세율이 가장 높은 게 91%였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세율이 너무 많이 벌면 다 내놓으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이 50년 호황을 누린 근거가 됩니다. 노동자들이 좀 조직하고 단결되고 우리나라도 87년도에 노동 조직이 좀 강화되면서 사실 한 10년 정도 호황을 누렸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한 원인이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딱 그 상태에 왔습니다. 이게 소수의 재벌들이나 이런 쪽이 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다 독점을 하니까 이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고에 썩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이 되니까 일하지 않고 열정도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실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게 노동을 강화한다.
노동 조직 지원하고 노동 탄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특히 노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을 지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대기업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쪽만 하면 한 240 몇 개밖에 안 돼요. 기업이 59만 개가 되는데 그 240 몇 개 증세 유럽 수준으로만 OECD 평균 정도만 해도 한 20조 가까이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거 걷고 그래서 좀 증세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서민들 부가세 증세 뭐 이런 지방세 증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세금 증세하고 대기업의 그 재벌 독점 체제를 해체해야 됩니다. 맞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약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운동하면 이거 뭐가지 나라나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 돼야 된다고. 아니 정치는 꾸준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네, 의무가 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네, 되겠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많이 왔긴 한데 이 보편적 복지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드는 돈인데 소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죠. 그건 이제 일시에 모든 국민에게 고액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65세 이상은 기본소득에 거의 비슷한 걸 하고 있고 청년들 좀 늘리고 뭐 아동수당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그야말로 기본소득에 준하는 제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걸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우리가 존중이 꼭 필요합니다. 이 네. 노동자들은 무슨 간첩 빨갱이 뭐 지금까지는 정의당의 강령과 거의 100%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루즈벨트 시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국회에서 우리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 소위 말하는 그 싱크로율 있잖아요. 싱크로율. 말로는 거의 95%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대정부 연설하는데 저 양반이 우리 정의당 원고를 갖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나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다 뺏겼어. 이제 근데 그렇게 복잡한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권력을 줬잖아요. 그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이거예요. 네? 저는 싱크가 아니라 액트가 필요한 시대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줬는데 똑바로 잘하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것만 제대로 작동이 돼도 저는 한국 정치가 금방 바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찍어줬는데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넌 핑계대고 말로만 했는데 그래도 또 찍어주는 거야. 정의당은 너무 작아서 그래도 사표되면 어떡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이번 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빈부격차 해법 간단하다고 봐요. 빈부격차는 위는 천정부지로 떼돈 벌고 또 우리 서민들은 바닥이 끝을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시대에 뭘 했냐? 대압착 전략을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격차를 줄이려면은 천정은 낮추고 방바닥은 높이고 이렇게 해야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산수예요, 산수. 네. 뭐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를 배배 꼬이고 뭐 경제 활성화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막 떠들면서 현혹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요즘 거죠. 젊은 세대는 잘 못 알아듣는데 옛날에 광고에 버킹검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버킹검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내 기득권이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연설 때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전략, 기본 전략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보장하라는 것도 온갖 이유를 다 대서 그걸 결국은 좌절시킨다고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회장님은 최저임금의 1,668배를 받아요. 월급을. 그 다음에 공기업도 160배를 받아요. 공기업 사장님들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장님들 더 많이 받으려면 최저임금 인상해라. 그래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명백하잖아요.
그건 내면 냅니다. 많이 벌어가는 거 반대 안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임금 불평등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아직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하청 불공정 거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청 공장은 또 비정규직 취급도 안 돼. 네. 예? 정규직이야 그 기업 내에.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청에서 번 돈 먹고 살 만큼만 최저임금 지급하는 정도만 하고 다 원청에서 뺏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청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라 이거예요. 이익 공유제를 벌어서 남은 돈은 원하청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임금 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기본소득 문제인데 이건 시장 안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얘기고 우리 청년들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취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들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또 요즘에 지금 얼마 전까지 백남기 어르신 우리가 그 보내드렸는데 농민들은 암만 열심히 쌀 농사 해도 쌀값이 폭락돼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실패로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당장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아동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농민 이런 분들에 대한 노인 이 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청년 같은 경우 우리 성남에서 우리 시장님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9.26 사고 났을 때 뭐 여야를 불문하고 뭐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뭐 법안도 뭐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안 한 번도 다뤄지지도 않고 지금 서랍 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말로 하지 마라. 결과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거 가지고 우리 평가하겠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유력한 대선 후보군의 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줬는데 똑바로 했거나 똑바로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신뢰가 있으면 밀어주면 되고 권력을 줬는데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 뒤통수를. 그게 주권자의 힘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정의당도 제1당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요즘 뭐 정책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뭐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알아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이야 원인에서 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무슨 불로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우리가 합의된 걸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공정함이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우리가 약속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많지만 그중에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진짜 자유로운. 이게 소수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의 자유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진짜 자유로운. 실질적으로 평등한. 형식적으로 평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유보다는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했고 자유도 가진 소수의 형식적 자유를 중시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남의 걸 마구 뺏을 수 있는 자유, 막 잡아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방향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않도록 하면 그거 핵심은 그거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기회가 공평하게, 경쟁은 공정하게, 네. 결과의 배분은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왔는데 결국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 함께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실현해보는 거. 저는 그래서 이번이 그야말로 혁명의 시기다. 건국혁명을 하고 있다. 뭐 어떤 분들 얘기는 명예혁명, 진짜 새로운 민주주의를 진짜 한번 만들어보는 혁명적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뭐 분노가 치솟고 그리고 지난 12일 날 와서 야삼당도 다 같이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도 갖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대통령이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뭘 믿고 저러는가? 불안해해요,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그래서 믿고 하세요? 당장 지금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퇴진시킬 거냐? 이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지금 가다가 길을 멈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가장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뭘 믿고 대통령이 저러는 뭘 믿고 건가요? 저러냐면요. 아까 제가 농담했습니다만 아버지를 믿고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를 믿고 전두환을 믿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이들이 온갖 국민들 상대로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 국민들 죽였어요. 지금도 저한테 그런 메시지 자주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학살당했는데 시체 좀 찾게 해달라. 어떤 효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 아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처형당했는데 그거 좀 건져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버지 뼈 조각 한 개라도 찾고 싶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하여튼 100만 명을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승만 북한 쳐들어오니까 한강철 겪고 지 혼자 도망갔잖아요. 대전까지 도망갔다가 대구까지 갔다가 어머니 너무 많이 왔나 봐. 이래가지고 대전으로 되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방송했어요. 라디오로. 서울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다고 사기를. 국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이래놓고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서 실제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요. 다 탈출을 못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 수복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 번역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다고 또. 이런 자들이고 그 권력 가져보겠다고 말해요. 쿠데타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또 이 전두환 이거 광주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지나가는 멀쩡한 여학생들 가슴에다 대검 꽂고 총을 박아넣으면서 이 권력 찬탈했는데 이 자들이 책임을 진 게 없습니다. 책임을 진 게. 역사에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두환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보고 좀만 견디시지 있다고 소리 나고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죠. 박정희는 지금 광복군으로 변신 중이에요. 광복군으로. 위장 광복군이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지금 밀정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근데 이승만은 이제 국부로 만들려고 건국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런 말을 해도 아직 안 잡아가니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박근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은 사실은 그 세력들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은 힘이 약해지고 잊어버린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되치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되치기에 성공했거든요. 2014년 4월 16일 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정말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다 봤는데 그 여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그때 가짜 눈물 한 번 흘리고 뻔뻔하게 살아남았거든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뭘 그래. 이거 시간 지나면 결국은 대중들은 잊어버리고 힘 빠지고 하면 우리가 되치기 해가지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이걸 깨줘야 돼요. 이 사람이 믿는 건 그런 거죠. 사람들은 믿는다. 시간 지나면 반격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 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버스킹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말씀 가감없이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하죠. 오늘 이제 이 우리 시장님 특별 게스트를 초청하다 보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제가 다 했어요. 예.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뭐 의존하는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동안에 납득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은 정책이나 노선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드 배치? 또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여야가 나뉘어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나 이게 항상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이번 이 최순실 씨의 실체, 일당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을 독선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한 권력이니까 내 권력으로 생각해.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과거 그 권위주의 통치나 또는 과거 그 군주 통치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군주 통치는 군주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개인에게 권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당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 결정에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또 권한과 책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한 통치 이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드는 그 미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아직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당의 김종대 의원이 아이 사드 배치 결정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대통령을 보니 뭐 느닷없이 어느 날 결정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국방부 장관이 의견을 낸 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비판 안 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했구나 해가지고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김관진 안보실장도 뭐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NSC는 거쳤지만은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어디서 논의했냐? 뭐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 뭐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국정감사 때 확인된 거는 성주로 사드가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국방부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정책실에서 성주를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 안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중요 결정을 이렇게 대통령이 독단으로 그 어둠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해도 되겠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 여러분들 뭐 대통령은 펜싱 가지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그 의사결정 절차, 그 견제와 감독의 절차, 그 평가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훈련된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요즘에 너무나 절실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영아 씨인가요? 변호사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데 같은 변호사 아닙니다. 그분을 이제 개인 변호사로 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볼 수 있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 때 비밀 네거티브 대책반장이었다고 그러고요. 네거티브 대책반장.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네거티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겠어요? 최태민 씨 아니에요? 최태민 씨. 그러니까 사실상 최태민 대책반장 하던 분이 이제 지금 변호사로 온 거죠. 근데 네거티브 대책반장을 변호사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촛불 함성을 네거티브로 본다는 인식이에요. 정확하게. 네? 그분이 볼 땐 네거티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본인이 나라의 주인이거든. 그래요. 그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심을 암만 전달을 해도 태우총톱을 해도 내려가겠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정신이 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제정신은 이거예요. 그들의 제정신은
이 나라는 자기 겁니다. 예, 자기 거고 되찾은 거예요. 수복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수복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지배 대상들이 말을 안 듣고 달려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정신이 좀 없었는데 이제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아, 그렇지. 이 나라는 내 거지. 뭐 쟤들 왜 저러지? 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LCT 조사해라. 지가 조사받아야 되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처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누리당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을 뺏어야 돼요. 오늘 지금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특검법을 뭐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3시에 야3당 대표회담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두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뭐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국민 특검이어야죠, 그죠? 국민 특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3당이 국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검증받은 사람으로 특검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훌륭한 제안이죠.